나 지금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점심 먹고 있는데 이따 저녁 6시에 에펠탑에서 만날래?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대화 내용인지 의심이 되시겠지만 실제로 이걸 가능하게 한 여객기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콩코드. 브루마블에서 들어봤던 비행기. 모양이 특이해서 그거라고 떠올리실 비행기. 음속의 2배의 속도로 총알보다 빨리 날랐던 콩코드 여객기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최초의 동력 비행기를 개발한 이래로 인류의 비행기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939년 독일에서는 최초의 터보제트 비행기 하인켈이 개발되었고 1947년 벨 X1 비행기로 초음속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한번 초음속의 벽을 뚫은 인류는 초음속 전투기를 차례로 개발하였고 이것을 민간 항공에까지 접목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럼 1950년도 이 당시에 민간 항공기 시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시기는 1920년대부터 사용되던 시끄럽고 불편한 피스톤 엔진에서 소음과 진동이 없는 레간자 같은 쾌적한 환경의 제트 여객기로 교체되었습니다. 런던에서 미국까지의 비행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반이나 줄어들게 됐습니다. 또한 고고도로 날아서 기상의 영향도 훨씬 덜 받게 되는 레알 항공혁명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답답했던 인류는 초음속 여객기를 도입하여 음속의 2배 속도로 비행하는 비행기를 구상하였습니다. 이 꿈만 같은 일이 현실이 된다면 3시간 30분 만에 미국에서 영국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항공사나 승객이나 개이득이었던 이 프로젝트는 미국이 여러 기술적인 요인들로 민기적거리는 틈을 타 최초 제트 여객기 카멧을 개발하였으나 미국 보잉 등의 세계 항공기 시장을 뺏긴 영국이 다시 한번 세계 항공기 시장의 1인자가 되기 위해 1961년 초음속 여객기 개발에 착수하였고 그 당시 비슷한 관심사가 있었던 이웃나라 프랑스와 함께 1962년 함께 조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초음속 여객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초음속 여객기 프로젝트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단 음속을 돌파하면서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해야 하며 항공기 동체는 초음속을 돌파할 때 발생하는 엄청난 충격파와 열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5년간의 시간 동안 영국과 프랑스의 초특급 기술자, 과학자들이 머리를 싸맸고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콩코드 여객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우선 이 콩코드의 특이한 모양부터 설명하면 초음속을 사뿐하게 넘기기 위해서는 일반 민항기의 날개 모양이 아닌 전투기에서 봤을 법한 후퇴기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의 저항을 최대로 줄이기 위해 날개의 두께를 줄이고 동체는 최대한 탄환처럼 뾰족하게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긴 랜딩 기어를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후퇴기 항공기들이 날개 폭이 짧기 때문에 양력이 상대적으로 작게 발생하고 그렇기에 이착륙 시 노즈가 상당히 높게 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랜딩 기어가 길어야 항공기 꼬리가 런웨이에 닿는 걸 막을 수 있겠죠. 또한 이착륙 시 노즈가 높이 들린 상태에서 조종사의 시야를 전방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노즈가 드랍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객기 중 최초로 플라이 바이 와이어를 도입하여 전기 신호에 의해 항공기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공기 표면은 열에 엄청나게 강한 소재로 구성되었습니다. 엔진의 경우 충격파에도 원활한 공기 흡입을 위해 엔진 흡입구의 모양을 변화하였고 고고도에서도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류의 혁신적인 기술을 집약하여 놀라운 초음속 여객기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의 항공기 시장에 혁신을 가져올 것처럼 보였던 콩코드는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우선 소음과의 전쟁입니다. 콩코드가 이륙할 때 발생하는 애프터버닝 터보제트는 기존의 여객기에 비해 2배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키며 마치 전투기들이 이륙하는 것과 같은 소음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초음속 비행기와 마찬가지로 소닉 붐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시끄러우면 얼마나 시끄럽나 하실 텐데요.
슈퍼맨이 초음속 돌파할 때 나는 애교 있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처럼 거의 천둥번개급의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수많은 나라들이 자신들의 영토에서 콩코드 비행을 금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여객기에 비해 10,000피트나 더 높은 고도에서 비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오존층을 파괴할 주범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콩코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성이었습니다. 콩코드는 제트 연료가 갤런당 1페니에 불과했던 1960년대에 설계되었지만 1970년대 중후반 석유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을 때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콩코드는 터보제트 엔진을 사용하여 1세대 터보팬 엔진 여객기보다 거의 4배나 더 많은 연료가 필요했고 승객은 절반도 못 태우게 설계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콩코드의 경제적인 가치는 똥망 수준이었죠. 이에 따라 콩코드 열풍은 급격하게 식어갔고 오직 영국과 프랑스의 국영항공사인 브리티시 에어웨이와 에어프랑스만이 울며 겨자 먹기로 7대씩 주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콩코드 개발비는 원래의 계획보다 10배나 치솟게 됩니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는 협약에 의해서 콩코드 개발 취소 시 막대한 위약금을 지불해야만 했고 그걸 막기 위해 콩코드 개발을 지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14년의 개발 기간과 5,000시간이 넘는 엄청난 시험 비행을 끝으로 1976년 1월 22일 2대의 콩코드가 최초의 상업 비행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콩코드의 경제성이 상당히 좋지 않았기에 두 항공사는 콩코드가 이륙하기만 해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브리티시 에어웨이와 에어프랑스는 수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똥망한 콩코드 비행기는 1980년대에 일찍 퇴역할 것이라는 루머가 돌았지만 1980년대 중반 극적인 반전을 일으킵니다. 바로 콩코드 비행기 티켓의 프리미엄화입니다. 음속을 넘어서는 초특급 비행 경험을 부자들에게 아주 비싼 가격에 판매한 것입니다. 콩코드가 단순 교통수단이 아닌 선택받은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수단으로 마케팅한 것입니다. 마치 앨런 머스크가 우주 비행을 엄청나게 비싸게 판매하는 것과 같은 방식의 마케팅을 콩코드가 먼저 시작한 것이죠. 1980년대 중반 콩코드 티켓 가격은 1970년대에 비해 2배가 되었으며 런던과 뉴욕을 왕복하는데 2만 달러가 넘게 들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물가를 고려해서 계산해보면 콩코드 비행 한 번에 아파트 한 채 값을 내고 타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넓고 부자는 많다. 이 마케팅은 기가 막히게 성공하게 되고 유명인사와 부자들을 통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14대만이 운영하게 되면서 환경과 소음에 대한 우려를 줄이게 됩니다. 그 후 약 30년 동안 콩코드는 영국과 프랑스의 자부심이 됩니다. 하지만 콩코드의 말년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2000년 7월 활주로 파편 조각으로 인해 에어프랑스의 콩코드 여객기가 추락하게 되었고 이것은 콩코드의 무사고 기록에 흠집을 내게 됩니다. 1년 후 2001년에는 9.11 테러가 발생하게 되었고 항공시장에 큰 위축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30년을 운영하면서 노후화된 장비를 정비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막대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콩코드는 더 이상 운영되지 못하였고 2003년 브리티시 에어웨이와 에어프랑스에서 퇴역하게 됩니다. 인류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콩코드는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초음속으로 하늘을 나는 여객기는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런 항공기가 존재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더 빠르고 높이 하늘을 누비는 항공기에 대한 열망은 식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당시 인류는 콩코드를 받아들이기는 너무 빠르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콩코드 여객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이 항공기가 다시 한번 하늘을 날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상 에어버스였습니다.